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면 이 말빨로 하는 방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방송이 화려한 거야. 말주변이 좋으니까. 저는 말주변이 별로 없어요. 저에 비해서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그분의 전망이 틀려.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그곳의 가격이 급등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곳의 가격은 급락을 하고 있어.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굉장히 많은 구독자들이 있고 굉장히 또 많이 봐요. 자,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진짜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냥 보고 감상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폭락론이든지 상승론이든지 어느 방향이든지 그게 맞든 틀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뭐 상승론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냥 공부만 하는 거야. 폭락론을 주장하는 그 방송들도 뭐 계속 틀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보는 거야. 그건 뭐냐면 이제 부동산이 폭락을 해야 된다. 이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는 거야. 뭐 일종의 둘 다 가스라이팅이죠.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동산의 방송, 재테크 관련 프로그램, 뭐 그런 프로그램의 어떤 그 생명력은 뭐냐면 그 유튜버가 전망한 게 맞냐 틀리냐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프로를 보고 보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어디에 어떤 타이밍에 투자했을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제때 팔 수 있느냐 제때 살 수 있느냐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다 맞았어요. 뭐 틀린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일주일 좀 안 된 것 같은데 바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삼성전자 떨어질 때 삼성전자는 저 따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넣었잖아요.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외국인들이 팔아대는 게 이게 단기간에 끝일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이 판 게 지금 뭐 한 1년이 넘는다고 그러죠. 자, 그걸 몇십조 되는 것을 우리 그것도 기관과 외국인이 다 판 거예요. 그걸 개인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부터 의심을 해야 되는 거야. 15조, 20조 되는 삼성전자를 왜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팔까? 그리고 5만 전자가 왔는데도 하루에 500만 주, 700만 주를 팔까? 그걸 고민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만 매수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앞서가는 얘기지만 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불패 신화를 좀 버려야 될 필요도 있다. 실제로 보면은 뭐 이게 조금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메모리 사업이라는 거는 뭐 1등이지만은 그건 사업에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요. 뭐 성장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핸드폰 사업도 이제 그 수요가 뭐랄까요? 이제 꽉 찼잖아요. 그리고 경쟁업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중국의 저가 핸드폰도 나오고, 그리고 애플이 또 앞서가고, 그러니까 핸드폰 사업도 요즘 많지 않고,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에서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기술력과 수율에서 딸리고, 그런 배경하에서 또 거기다 경기 침체가 오고 긴축이 오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뭐 여러 복합적인 상황 오면서 퍼붓고 있다. 그러니까 매수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근데 사실 이런 방송하는 방송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방송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전문가 뭐 슈퍼개미 전문가 애널 그다음에 뭐 유튜버들 근데 제가 보질 못했어요. 제가. 근데 저는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작년부터죠. 삼성전자가 이미 고점 찍고 내려오는데 뭐 8만 전자, 7만 전자인데 거기서도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서 계속 삼성전자 사라, 저점에 사라 그런 방송도 있어요. 그런 방송에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잘 나와요. 왜냐면 삼성전자에 물렸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유튜브를 보실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인가를 좀 판단을 해라. 판단을 하고 구독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귀중한 시간을.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좀 방송 내용이 길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유스럽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그 뭐 원고에 딱 써놓은 구독자나 많이 끌라고 하고 뭐 그런 거 해봤자 여러분들 들어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거 뭐 도움 되겠어요? 그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거 보세요. 도움이 되나?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요즘 그 부동산과 관련돼서 허황된 소리를 믿으시면 안 돼. 믿으시면 안 된다. 뭐 무피로 돈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부동산 강사들은 뭐 순자산이 얼마다. 뭐 순자산이 얼마일 수도 있고 부채 껴서 자산이 100억일 수도 있고 200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부채를 껴서 그 부동산 강사들은 자기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신의 가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니까. 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부채를 확대해가면서 늘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순자산이 많아가지고 뭐 오피스텔을 통으로 자기 자본을 다 들여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전세 끼고 사는 거잖아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필러라든지 뭐 경매는 말할 것도 없고 경매 하시는 분들 90% 대출 받잖아요. 그죠? 뭐 경매로 수십억 벌었다. 뭐 그런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다 허황된 소리가 많아요. 뭐 실제로 버신 분도 있지만, 그리고 뭐 월세 소득이 얼마다 뭐 그런 것도 사실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만 그것도 뻥튀긴 면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유 오피스다 뭐다 예를 들어서 뭐 저라고 공유 오피스 생각 안 해봤겠어요? 그죠? 안 해봤겠냐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공유 오피스를 하면 스터디 카페나 그런 거 하려면은 최소한 제가 보기엔 인테리어비만 한 1억, 많게는 2억까지 들거든요. 1억에서 2억. 조금 화려하게 하면 2억. 뭐 그냥 적당히 해도 1억은 넘어요. 뭐 보증금 빼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사업을 해서 1억을 벌려면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내가 또 돈을 벌 쯤 되면은 옆에 또 새로운 게 생기는 거야. 자, 그런 게 쉽지 않아요. 그런 게 내가 사업을 해서 인테리어비를 투자해서 그 인테리어비를 뽑아내는 것도 차라리 나 같으면 그 1억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주식시장이 급락을 올 때 기다렸다가 그냥 채권에 넣어서 3% 금리를 받던 4% 금리를 받던 금리를 받다가 이렇게 급락장이 오면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효율적이라고 봐서 그런 사업을 안 해요. 차라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어떤 분은 몇 개월 전에 이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갈 징조가 뭐는데 절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없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없.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지금 이미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발을 디뎠어요. 근데 또 요즘은 또 무슨 방송을 하냐면 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뭐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 또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던 사람이. 그런데도 또 구독자가 많고 방송 조회수 많이 나와.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통찰력 없고 예측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론으로만 하니까 그래. 이론으로만. 이 투자 세계를 아니까. 투자는 별로 안 해보고.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것보다는 실전 투자에 가깝고, 그리고 저는 평생을 투자자로 살았잖아요. 30대 초반부터 지금 20 몇 년을 했잖아요.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다 해봤잖아요. 코인은 안 했어요. 제가 코인은 너무 위험한 상품이라 안 했어요. 해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계속 요즘 주식시장이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사실 뭐 이 정도 가격이면 막 손이 막 나가요. 저도 근질근질해요. 생각해보세요. 고점에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났어. 그런 주식 많아요. 고점에서 50% 떨어져서 싸다고 샀는데 거기서 한 20-30% 또 떨어진 거야. 그러면 손이 안 나가겠어요? 싸 보인다. 그러나 저는 계속 이제 저번 주 금요일 이후 저번 주에 이제 그나마 이제 많이 현금화 시켜버렸는데 이제 저점에 들어간 것도 약간 손절을 하면서 현금화를 많이 시켰는데, 제가 갖는 그 리스크는 뭐냐면,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해봤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엄청난 경험을 전 해봤어요. 한 25년 했으니까, 그죠? 몇 사이클을 도는 거. IMF도 경험해봤고, 2008년 금융위기도 경험해봤고, 그 다음에 코비드도 경험해봤고, 다 경험해봤잖아요. 사실 코비드 때는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진짜 많이 떨어진 건 IMF 때고, IMF 때는 그냥 한 25일 연속 하한가야. 여러분 그거 경험한 거 생각해보면 코비드 때 떨어진 거는 그냥 개꼬딱지만큼 떨어진 거야. 금융위기 때 떨어진 것도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 최근 시장을 좀 불안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가 레벨 다운 들어가는 거거든요. 레벨 다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2,600에서 지금 레벨 다운 들어가서 지금 한 2,400 이하로 갔잖아요. 2,300 얼마 갔잖아요. 오늘 한 40포인트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2600에서 레벨 다운 들어가면 그러면 2200도 더 떨어질 수, 한 2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레벨 다운. 경기 침체가 된다.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장기 경기 침체가 온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2000까지 그냥 순식간에 레벨 다운 들어가고 2000부터는 그냥 횡보로 가는 거야. 2000에서 2200 횡보 구간으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주식을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이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수를 많이 줄여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정도의 상황도 아닌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하도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돈을 찍어서 돌리고 그 돈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상화폐, 그 바보 이론에 입각한 그런 그 상품을 만들어서 가상화폐로 또 엄청난 자산시장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산시장이 어떠냐고. 말 그대로 그냥 공포에 휩싸인 시장이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가상화폐 시장의 대학살, 공포가 지배하는 코인 시장, 2만 달러 붕괴. 요즘 이래요. 맞아요. 완전히 이건 그냥 하루아침에 몇십조가 날아가니까. 근데 이거로 인해서 지금 헤지펀드 파산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대출의 셀시우스, 그런 대출 기관이 뱅크런하고, 그런 이상한 조짐이 보이거든. 이상한 조짐. 그 조짐이 나중에 크게 드러나면 이게 이제 또 다른 은행에서 다 대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은행이 파산하고 또 금융위기가 오지 않냐. 그러면 이번 금융위기는 또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만약에 온다고 하면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염두에 두지 않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요즘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경기 침체로 이게 마무리된다고 하면, 지금 주식에 한 25%에서 한 30% 정도 빠지면 그 정도면 바닥이다라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한 2000 정도, 아니면 한 1900 정도. 저는 2000도 깨질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자, 그런데 금융위기로 간다고 하면 이거는 또 얘기가 틀려져. 그때는 바닥이 한 1500, 140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주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토막 이상이 나는 거야. 반토막 이상이 난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금 시장은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근데 주식은 그래도 지금 대응을 하잖아요. 워낙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현금화하고 그러는데, 이 부동산은 지금 딴 세상이야. 딴 세상. 지금 내가 보기엔 부동산 하시는 분들, 투자자들, 제가 보기엔 그쪽 비상 걸렸어. 비상 걸린지도 몰라, 사실은. 이런 금융시장의 흐름이, 우리 부동산 시장하고 뭔 상관이 있겠냐 그러는데, 그 상관이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무섭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안 하시면 큰일 난다. 자, 이게 오늘 그 신문 네이버 경제면에 나온 메인 타이틀의 분위기예요. 메인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복사한 거예요. 자, 보세요. 가상화폐 시장의 대학살, 공포가 지배하는 코인 시장. 비트코인 반나절도 못 넘긴 하나. 오늘 반등했다가 또 떨어졌나 봐요. 자, 금융위기 후 14년 만에 대출금리 8% 시대. 짙어진 아래 공포, 경기 침체의 공포에 외국인 8,100억 매물 폭탄. 국내 금융시장 또 검은 월요일. 저번 주에도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도 블랙먼데이야. 블랙먼데이가 너무 잦다라는 거예요. 블랙먼데이가 너무 잦고,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사실 오늘 저는 외국인의 매도가 줄고 기관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관의 매수는 강하게 들어왔어. 나름대로 걔들도 전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나스닥이 열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기관들은 한번 땡겨볼까 하려다가 외국인 매물 폭탄에 맞아버린 거야. 외국인한테 당해버린 거죠. 외국인도 그 의도를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때려버린 거야. 이 외국인의 매도가 앞으로 5천억 이상 계속 나오면 우리 시장은 갈 수가 없어요. 기관은 하루살이거든. 돈도 없어요, 걔들은. 그렇다고 개인이 맨날 받아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도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 개인이 매수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시장은 장기 하락으로 갈 국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주식의 비중을 줄였어요. 이제 그래도 현금의 한 40%는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60%는 현금이고, 이제 그 현금을 가지고
이제 뭐 한 2,000, 뭐 200이 가면 조금 사고, 뭐 2,000이 가면 또 사고, 단계별로 이제 사야 되겠죠. 뭐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가 2차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했어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의 어려움이 과정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고물가 성장도나 그리고 뭐 고환율 그런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경기 침체라는 거야. 경기 침체.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비상 경제 장관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비상 상황이고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복합 경제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자,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이 발작하죠. 지금 주식이 폭락하고 금리가 급등하죠. 이게 결국 실물 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 그게 뭐예요?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한테 오고 있다, 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미 우리가 먹는 점심 식사값 그리고 식자재 값이 뭐 폭등해서 지금 우리 소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름값이 올라서 지금 다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짧은 거리들은. 이미 복합 경기에 들어갔다. 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이 이달 들어서만 40포인트 떨어졌고 지난해 11월에 비해서 70% 뭐 이제는 뭐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없어. 내가 보니까 최고 약세 시장이 뭐냐면 이 장중 반등을 주고 끝나는 거. 최근에 주식 시장이 그렇잖아요. 그냥 장중 반등 주고 단기 트레이딩 하는 애들이 들어왔다가 그냥 그러고 끝나더라고. 올릴 수 있는 세력이 주체가 없지. 이 비트코인 시장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비트코인은 1만 달러 이하로 갈 가능성이 많아. 예? 거기서 1만 달러에서 이하로 갔다가 한 2만 달러까지는 반등이 되지 않을까. 지금 가격까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마 1만 달러 이하에는 크게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어요. 뭐 쇼친 세력들도 있을 테니까. 뭐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뱅크런, 그다음에 뭐 헤지펀드의 파산, 뭐 그런 게 나오면은 그것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알트코인은 제가 보기에 이제 손도 대지 마시고 오직 비트코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그 헤지펀드들 파산하고 그러다 보면 이 금융시장에 어떤 그 금융위기를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 비트코인 시장이 이 시스템의 허술함을 이미 벼줬어. 루나에서 벼줬고, 이더리움 사태에서도 벼줬고.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계속 촉각을 세우고 봐야 돼요. 어디에서 큰 사건이 터지나 봐야 돼요. 그리고 1만 달러가 왔을 때, 뭐 1만 달러가 오겠냐 생각하지만 올 수가 있거든요. 오면. 그때 한번 매수해서 트레이딩해서 많이 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많이 사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악재에 걸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적으로도 악재 걸렸고 외적으로도 악재 걸렸어. 그래서 그게 수급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삼성전자 기관 외국인이 다 패는 거거든요. 지금 기관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는 지수 방어 차원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오는 거고, 외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긴축, 뭐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삼성전자 핸드폰 사업의 성장성의 한계, 그 다음에 메모리 사업이라는 건 이제 뭐 어떤 크게 성장성을 갖는 건 아니고 비메모리에서 성장성을 갖는데 거기서 어떤 기술의 정체, 뭔가 돌파구를 못 찾는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의 생애 에너지를 다 발산하지 않았냐.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외국인의 시각에서 볼 때. 외국인은 그거 뭐 얼마부터 샀어요? 액면가 기준으로 뭐 몇백 원부터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몇십 배, 몇백 배가 났으니까 뭐 5만 원에 패든 6만 원에 패든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먹고 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개미들이 이 삼성전자를 막 봤는데 받을 필요 없어요. 그거 사지 마시고 다른 좋은 우량주 개별주들이 있는데 왜 삼성전자만 사냐고 큰일 납니다. 삼성전자 그만 사시고 이거 사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나중에 반등해도 위에가 다 개미들 매물인데 올라가는데 힘이 있겠냐고. 그죠? 힘 없어요. 올라갈 때도 수익률도 떨어진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 복합 경제 불황, 이게 여기 중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금리 인상이야. 금리 인상. 여러분 저도 이제 상가가 몇 개 있는데 뭐 상가도 다 저도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았잖아요. 인상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가 한 50만 원 정도 냈었거든요. 근데 얼마냐면 지금 거의 뭐 4%대 됐나요? 지금 아직도 4%인데도 불구하고 80만 원, 이번 달에 보니까 80만 원 내더라고. 30만 원이 올랐어요. 50에서 30만 원이 오른 거야. 그곳에서 사업을 하니까 그냥 월세 낸다 셈 치고 그냥 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업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벌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깔고 있는 집에서 예를 들어서 이자, 원리금을 해서 한 200만 원 냈었는데 한 300만 원 내라는 거야. 내 생활비는 한 600만 원 고정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애들 학원 줄이고 외식도 뭐 줄이고 여행도 줄이고 그렇게 되는 거. 그럼 뭐가 없어요? 그 금리를 올리면 결국 경기 불황이 온다는 게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지금. 미국이 지금 계속 자이언트 스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연내 혼합형 최고금리가 8%를 돌파한다. 여러분 8% 지금 뭐 상당금리가 5% 이상은 적용 안 되거든요. 우대금리 적용하니까. 만약에 6% 넘잖아요. 난리가 나. 전세도 이제 안 나가고 전세 살 바 전세는 대출 받아서 사는 거니까 차라리 2년짜리 그냥 고정 월세를 내는 게 낫죠. 그러니까 월세가 잘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집도 안 사요. 집도 안 사고 분양도 안 받아. 왜냐면 뭐 분양은 뭐 공짜로 주나요? 다 중도금 대출 금리 내야 되는데 요즘 뭐 서울의 집값이 10억 넘잖아요. 그러면 6억 이상을 대출을 받아야 돼, 중도금을. 자, 그러면 6억이면 얼마를 내야 되냐면 1년에 한 2,500만 원 이상 내야 돼. 그러면 한 3년 생각하면 7,500만 원을 이자를 내야 돼. 그러면 내가 집을 샀는데 사서 분양하고 입주할 때 집값이 그 정도 올랐겠느냐 이거야. 지금 분위기로서는 오를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분양가도 비싸고, 그죠? 그러니까 안 받는 거야, 분양을. 서울에서 요즘 미분양 나잖아요. 그리고 막 계속 무슨 일 하잖아요. 안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금리도 비싸고, 앞으로, 그건 변동금리니까. 그때 입주할 때 뭐 돈도 없고, 뭐 그 돈이 있어가지고 받는 사람 있잖아요. 시세 상승도 기대가 안 되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재개발들은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앞으로 많아요. 재개발들은. 자, 그러니까 굳이 뭐 구축의 아파트를 비싸게 사지 말아라.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 금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리 때문에.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은 가고 있다. 자, 남은 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니까 부동산 시장에 퍼펙트 스톰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 양적 완화의 가장 큰 수혜. 그리고 가장 많이 거품이 낀 데가 부동산이야.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집을 많이 그 다음에 실수요자들도 대출을 많이 받아 샀잖아요. 그 집값 급등하는 것을 다 대출로 받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금리를 이렇게 폭발적으로 2배, 3배 올려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고 다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 사자가 없는데 사자가 없어. 자, 이게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6억을 대출 받으신 분이 30년 상환 기준으로 연 6%로 계산했는데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 거죠. 원리금 균등상환을 해보니까 359만 7천 원을 내야 돼. 예를 들어서 3%대 금리는 이거의 반이겠죠. 뭐 한 170만 원 냈겠죠. 자, 그러다가 170만 원 내다가 6%대가 되면 한 360만 원 정도를 내는 거야. 예를 들어 올 연말부터. 자, 이분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6억 대출 받았는데 둘이 해서 뭐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이라고 해도 세후는 한 700 정도 되나요? 그러면 월 한 650 버는 거야. 예를 들어 한 700을 번다고 하면 700 벌어서 360만 원 이자하고 원금을 내는 거야. 이거 어떻게 생활하겠냐고. 그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연봉 1억 받으시는 분이, 예? 못 받으신 분은 더 힘들겠죠? 그리고 다주택자는 더 힘들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은, 절대로 지금 막 부동산을 더, 추가로 막 사고 그러시면 큰일 나는 시장이에요. 큰일 나는 시장. 절대로 사지 말아라. 왜냐면 매물이 쏟아질 것이고, 금리는 폭등할 것이다. 절대로 사지 말아라. 그리고, 가능한 한 매물을 다 줄여라. 줄이고, 현금을 가지고 계셔라. 현금이 돈이다. 왜냐하면 금리가 폭등하는데 그냥 채권을 사든지 은행에 넣어놓든지 하세요. 자, 그리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식시장 폭락을 한다니까. 자, 그때 분할 매수해서 큰 돈을 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요즘 전혀 뭐 그런 누가 돈을 얼마 벌었다더라, 뭐 부동산 투자해서 뭐 얼마 벌었다더라, 인터넷에 그 떠도는 얘기 전혀 믿지 마시고 그런 거에 뭐 귀를 솔깃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 그렇게 번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조용히 은퇴하신 분들 많아요. 자, 그런 시장이 앞으로 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리스크 관리하시고 현금을 많이 확보하시고 기다리시면 되는 시장입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